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 공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햇살이 비추는 하얀 커튼이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빛이 제 얼굴을 간지럽힙니다. 누군가의 전화에 놀라 깨는 일도 알람 소리에 화들짝 일어나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직접 갈아서 드립으로 내리는 커피. 이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엔 몰랐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지고 첫 모금을 마실 때의 그 고요함.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였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공원에선 사람들이 산책을 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유모차를 밀며 아이를 재우는 엄마.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저녁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를,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어머님, 저 그거 안 좋아해요라는 말을 들을 일도 없고 남은 반찬을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면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서연이가 화면 가득 얼굴을 들이밀며 할머니라고 부를 때 제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주말이면 약속을 잡아 카페에서 만나 맛있는 걸 먹어줍니다. 그때만큼은 진짜 할머니입니다. 손주에게 사탕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림책도 읽어주는 평범한 할머니 말이죠. 하지만 이 평온을 얻기까지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아들 결혼이 이렇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며느리를 얻는다는 게 제 존재 자체를 지워가는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요즘 시대에 무슨 시어머니가 고생해?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신호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식장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착한 며느리, 똑똑한 며느리, 아들을 사랑하는 며느리. 그 이면에 숨겨진 계산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이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 어때요? 며느리 윤지가 환하게 웃으며 건넨 그 말이 처음엔 참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의 결혼 1주년을 기념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은한 클래식 음악,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윤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봐주시면서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시잖아요. 저희도 어머님 가까이 계시면 든든하고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다니. 옆에서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해봐. 혼자 그 큰 집에서 뭐하고 계셔? 이사 오면 매일 볼 수 있잖아. 30년을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 근처로 이사 온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밤이면 텅 빈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고 밥을 해도 혼자 먹었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고 아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욕심이었을까요? 이제 와 생각하면 제가 너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렸던 거죠. 이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지가 직접 부동산을 알아봐 줬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때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이에요. 채광도 좋고 관리비도 저렴해요. 투룸의 작은 베란다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윤지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딱 좋은 크기예요 라며 웃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날 윤지와 준혁이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혁이가 도왔고 윤지는 옆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오빠, 그 상자는 베란다에 놓고. 어머님, 이 식기들은 다 가져오셨어요? 두 분이 쓰시던 거라 양이 많네요. 필요 없는 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내 아버지가 아껴 쓰던 찻잔인데. 어머님, 옛날 물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면 짐만 되잖아요. 새로 사시는 게 나아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약간의 위화감을. 하지만 곧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세요. 윤지가 해놓은 반찬 있대요. 아들 준혁이는 착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했고 주말이면 꼭 들러 안부를 물었죠. 제가 이사 온 첫 주에는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윤지의 요리 실력은 좋았습니다. 파스타도 해주고 샐러드도 만들어줬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응, 맛있다. 우리 준혁이 복 받았네. 윤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의 윤지는 정말 예의 바르고 상냥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챙긴 용돈을 받으며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꼭 필요한데 잘 쓸게요라고 했고 생일에는 케이크를 직접 구워오기도 했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하며 노래를 불러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만이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이었다는 걸. 손녀 서연이가 태어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요.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고 경쾌한 톤이 아니라 조금 피곤하고 간절한 톤이었죠. 어머님, 애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응? 언제? 제가 복직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1년 쓰면 승진해서 밀린대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복직하려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어서요. 국공립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민간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머님이 한 돌까지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기뻤으니까요. 그래, 내가 봐줄게.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잘 돌봐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윤진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수를 간단히 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5분 거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 8분 정도 걸렸습니다. 윤진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윤지가 서연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화장을 깔끔하게 한 모습, 그리고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서연이. 어머님 왔어요? 서연이가 아까부터 보채서요. 빨리 받아주세요. 제 품에 안긴 서연이는 따뜻했습니다. 전내가 났고 작은 손으로 제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소아과 예약 있어요. 2시에요. 늦으시면 안 돼요. 응, 알았어. 예방접종이라 맞고 나면 열날 수도 있어요. 타이레놀은 서랍에 있으니까
열 재보시고 38도 넘으면 먹이세요. 그리고 이유식은 냉장고에 3팩 있으니까 데워서 주시고요. 그래, 걱정 마. 낮잠은 꼭 2시간은 재워주세요. 안 그러면 밤에 안 자요. 아, 그리고 어머님. 윤지가 가방을 매며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거든요. 싱크대로 시선을 돌리니 어젯밤에 먹었던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접시, 수저, 컵, 심지어 와인잔까지 기름기가 굳어 있었고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응, 그럼 저 출근할게요. 문자 드릴게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엔 저와 서연이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저는 묵묵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설거지부터 해야 했습니다. 서연이를 바운서에 눕히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기름때가 잘 안 지워져서 세제를 듬뿍 묻혀 문질렀습니다. 서연이는 제 발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금세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할머니 금방 끝낼게. 하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둘러 그릇을 헹구고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아이를 달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젖병을 물리고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겨우 진정된 서연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으니 벌써 8시 반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반복됐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오전에는 빨래를 돌리고 점심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오후엔 병원에 가거나 문화센터에 가고 저녁엔 목욕을 시켰습니다. 서연이는 예쁜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웃을 때면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65의 나이에 허리와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지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은 보통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안도감. 어머님,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서연이 오늘 소아과 다녀왔어. 예방접종 맞았고. 열은요? 아직 안 났어. 잘 먹고 잘 잤어. 다행이네요. 아, 어머님. 가방을 매려는 제 손을 윤지가 잡았습니다. 오늘 밤 잠깐 더 계실 수 있어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서연이 목욕만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피곤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시간은 9시가 넘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손주 키우는 거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그러다 매일이 됐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끓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기력이 없어서요. 어머님,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주말엔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어머님, 빨래 좀 개주시면 안 돼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부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해주실 수 있어요? 가 해주세요로 바뀌고 나중엔 어머님, 이거 왜 안 하셨어요? 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날 서연이가 계속 보채서 손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윤지가 퇴근하고 와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청소 안 하셨네요? 오늘 서연이가 많이 보채서. 어머님, 저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요. 집에 와서 청소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다음부턴 좀 신경 써주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손주를 돌보는 게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언제부턴가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의무를 넘어서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돌을 맞았고 윤지는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까지만이라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어머님한테 너무 잘 따라서요. 어린이집 보내기 아까워요.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제게 애착이 생겼고 저도 아이가 사랑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또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67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흰머리도 늘었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아침 일찍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외식하자고 윤지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한정식집이라니, 준혁이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서연이를 돌보는 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면서도 저녁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전복죽 나오려나? 갈비찜도 나올까? 마음이 설렜습니다. 점심때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6시에 만나요. 서연이는 윤지가 데리러 갈 거예요. 그래, 알았어. 준혁아, 고맙다. 엄마, 생신인데 당연하죠. 오늘 푹 쉬세요. 오후 5시쯤 저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엔 잘 입지 않던 한복 바지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맞춰 윤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서연이에게 뽀뽀를 해줬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저녁 먹고 올게. 엄마랑 잘 있어. 그때 윤지가 퇴근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하이힐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네요? 응, 지금 가려고. 너 화장 진하다? 저녁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 윤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왜? 오늘 제 회식이 잡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회사에서 갑자기 회식 공지가 왔어요. 어머님이 서연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내 생일이라서. 알아요. 알고 있어요. 윤지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회식이 갑자기 잡힌 거라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윤지야, 그래도 오늘은. 어머님, 윤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직장인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회식 안 가면 눈치 보이고 승진에도 영향 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하지만 내일 저녁에 외식하면 안 돼요? 생일이 꼭 당일에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지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안해. 나 갑자기 야근해야 돼. 뭐라고? 팀장님이 갑자기 보고서 수정하래. 오늘 밤까지 해야 돼. 엄마, 정말 미안해. 내일 꼭 밥 먹자. 준혁아, 그런데. 엄마, 죄송해요.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뒤에서 윤지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다시 한 얼굴,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어머님, 그럼 전화 갈게요. 서연이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주시고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늦어도 11시 전엔 들어올게요. 어머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윤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아, 내일 저녁 약속은 제가 예약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만 바닥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다가와 치마를 잡아당기며 웃었습니다. 알미. 서연이가 저를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알미. 할머니의 줄임말. 평소라면 눈물이 날 만큼 기뻤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현관 앞에 가방을 옆에 놓고 무릎을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지금쯤 준혁이와 윤지와 함께 한정식 집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전복죽을 먹고 갈비찜을 먹고 아들이 건네는 작은 선물을 받으며 웃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거실 바닥에 앉아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이유식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삐삐삐.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이유식을 꺼내 식탁에 놓고 서연이에게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아이는 잘 먹었습니다. 입 주변에 이유식이 묻었습니다. 물티슈로 닦아줬습니다. 밥을 다 먹이고 나니 7시였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연이 그릇, 숟가락, 그리고 싱크대에 쌓여있던 윤지 부부의 아침 그릇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8시에 서연이를 목욕시켰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아이를 앉혔습니다. 서연이는 물장난을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서 멀게 들렸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로션을 발라주고 옷을 입혔습니다. 거실로 나와 아이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시쯤 서연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방에 눕히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 저 혼자만 남은 공간.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이 보였습니다. 라면을 꺼내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끓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삼키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2젓가락, 3젓가락.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릇 위에, 라면 위에. 한 방울, 2방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라면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서연이를 깨울까봐 목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장난감을 치우고 쿠션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윤지가 11시 전에 온다고 했으니까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였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계셨어요? 서연이 재우고 가려던 참이야. 아, 그러셨구나. 고생하셨어요. 윤지는 구두를 벗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회식이 즐거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녁 약속 잡을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응.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집, 생일 축하해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는 집,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한복 바지 저고리를 입은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지가 약속한 내일 저녁 외식은 없었습니다. 준혁이에게서 문자만 왔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생신 선물이에요. 계좌로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3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생일 선물치고는 성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웃으며 서연이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하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지는 변함없이 지시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빨래 좀 개주세요. 어머님, 저녁에 미역국 끓여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 현관 신발 좀 정리해 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저는 묵묵히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게 1년 반 동안 제가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한 달쯤 지난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서연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찾았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을 뒤졌습니다. 방도 뒤졌습니다. 소파 밑도 봤습니다. 그러다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토끼 인형이 아니라 노트북이었습니다. 윤지의 노트북, 얇은 맥북. 꺼내보니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절전 모드가 아니었습니다. 메신저 창이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노트북을 덮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이,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말 안 해도 알아서 좀 하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공짜 베이비시터잖아. 맞아. 그래서 참는 거지. 근데 요즘 애가 너무 따르니까 짜증나. 엄마라고 부를까봐 무서워. 근데 너 진짜 시어머니 생일에 회식 핑계대고 놀러 간 거야? 응, 어차피 모르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착하게 참기만 하더라. 대박, 너 진짜 나쁘다. 근데 인정.
어쩌겠어. 내 시간이 더 중요한데. 시어머니 생일 챙겨줄 시간에 내 친구들 만나는 게 낫지.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오늘 시어머니한테 청소 안 했다고 했더니 바로 사과하더라. 역시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 인정. 예전엔 며느리가 당했으면 이젠 시어머니가 당할 차례지. 더 위로 올렸습니다. 몇 달 전 대화였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 이사 오게 하는 거 성공했어? 응, 완전 성공. 대박. 진짜 계획대로네. 당연하지. 애 봐줄 사람 필요했으니까. 어린이집비 아끼면 1년에 1,000만 원은 세이브야. 와, 너 진짜 똑똑하다. 근데 시어머니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손주도 보고 가족이랑 가까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랬음. 진짜 배우 해야겠다. 인정. 근데 솔직히 시어머니도 외로우셨을 거 아냐? 윈윈이지 뭐. 더 읽었습니다. 몇 주 전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더라. 당연하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뭐 어쩌겠어. 내가 회사 그만둘 순 없잖아. 시어머니가 해주셔야지. 그래도 가끔 쉬게 해드리는 게 어때? 왜? 할 일 없으시잖아. 집에서 TV나 보실 거 애 봐주시는 게 나아.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사 온 것도, 손주를 봐주게 된 것도, 집안일을 하게 된 것도 모두 윤지의 계산이었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사랑해서, 가족이 좋아서 이 모든 걸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에게 저는 그저 공짜 베이비시터였습니다. 돈 안 드는 편리한 사용하기 쉬운 도구.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 대화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증거를 남겼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발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할미 안아줬습니다. 꼭.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엄마는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분노보다 서러움이 먼저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눈물이 마르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무언가. 분노? 아니었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 살 순 없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지친 눈. 67의 나이.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윤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윤지가 서연이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 좀 봐주세요. 냉장고 텅텅 비었어요. 안 돼. 네. 윤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 나 오늘 장 볼 시간 없어. 어머님, 무슨 약속이라도 있으세요? 있든 없든 난 장 안 봐. 내가 퇴근하고 사.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거실로 갔습니다.
윤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기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연이만 돌봤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기저귀 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넘쳤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자 윤지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청소를 안 하시네요? 나 육아 도우미지, 가정부 아니야. 윤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나도 사람이야. 손주 돌봐주는 거랑 집안일까지 하는 건 다른 거지.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 잘해주시다가 지금까지 한 게 잘못이었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윤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노트북 메신저 대화 캡처. 윤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너 나이 든 사람은 착하게 참기만 한데? 맞아. 나 참았어. 1년 반 동안. 근데 이젠 안 참아. 어머님. 그건 공짜 베이비시터? 맞아. 나 공짜로 일했지. 바보처럼. 내가 나를 이용한 걸 모르고. 윤지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친구한테 그냥 푸념한 거예요. 푸념?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1년 반 동안의 대화가 다 푸념이야?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도 푸념이고, 어머님, 생일날 회식 간 것도 거짓말이었지? 친구들 만나러 간 거잖아. 윤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 주부터 서연이 못 봐줘. 어린이집 알아봐. 그리고 나 이사 갈 거야. 어머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나 이미 지쳤어. 더 이상 내 도구로 살고 싶지 않아. 저는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윤지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윤지가 울면서 전화했어. 엄마한테 오해받았대. 오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저는 아들에게도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준혁아, 너 알았어? 윤지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거?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 이건 나와 윤지 사이의 문제니까. 엄마, 그래도. 준혁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그냥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손주 사랑하는 거랑 도구처럼 쓰이는 건 달라. 알았어, 엄마. 윤지한테 전해줘. 어린이집 보내든 육아휴직 다시 쓰든 알아서 하라고. 나는 더 이상 서연이 못 봐줘. 엄마, 그래도 서연이는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내 존엄을 포기할 순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음 날부터 윤진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윤지가 육아휴직 다시 냈대.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래. 엄마 화 풀어. 윤지도 잘못을 인정했잖아. 인정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준혁아. 일주일 후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더 작은 원룸으로 정했습니다. 윤진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짐을 싸는데 서연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100일 때 찍은 사진, 돌잔치 사진, 저와 함께 찍은 셀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추억은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윤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새 집 앞에 도착해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혼자 여기서 괜찮으시겠어? 저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응. 엄마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았습니다. 이전 집보다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전화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9시? 평소 같았으면 이미 윤진의 집에서 서연이를 돌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편안하게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원래 제 삶이었다는 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드립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명상 같았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제라늄과 라벤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낮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공고문을 봤습니다. 시니어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 주저하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에 가는 날 조금 긴장됐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실 문을 열자마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김혜자예요. 여기 앉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혜자 씨는 친근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작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못 그렸어요. 그날 그린 그림은 형편없었습니다. 물감이 번지고 선이 삐뚤삐뚤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혜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자 씨도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3년 전에 여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래요.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있었던 일, 이사 온 일. 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영숙 씨, 잘하신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우리 나이에도 우리 삶이 있어요. 손주 돌보고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다가 아니죠. 그날 이후 혜자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수채화 수업 후에는 꼭 커피를 마셨고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영희 씨, 순자 씨, 미자 씨 모두 비슷한 나이대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때는 되게 지쳐 보이셨거든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가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블록을 싸는 서연이, 친구들과 노는 서연이, 선생님과 웃는 서연이.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어린이집 너무 좋아해요. 친구도 많이 생겼대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서연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주말에 만날 수 있으세요? 그래, 만나자.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들과 윤지와 서연이. 어색했습니다. 특히 윤지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서연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얼굴도 더 도톰해졌고 말도 더 잘했습니다. 할미, 나 어린이집 다녀. 친구 많아. 그래. 우리 서연이 대단하네. 1시간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에게 케이크를 사주고 장난감도 하나 사줬습니다. 윤지는 내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윤지를 봤습니다. 말라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살자. 서연이는 가끔 이렇게 만나고. 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이가 보고 싶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 자신을 다시 버리는 일이니까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와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고 수채화를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습니다. 동네 도서관에도 자주 갑니다. 오래전에 읽고 싶었던 책들을 빌려 읽습니다.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습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 좋았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늙어감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빌려서 읽었습니다.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지킬지 선택하는 것.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버렸습니다. 매일 손주를 보는 것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킨 것도 있었습니다. 제 존엄을, 제 시간을, 제 삶을 지켰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때면 영상 통화를 합니다. 서연이가 화면 가득 얼굴을 들이밀며 장난을 칩니다. 할미, 나 오늘 그림 그렸어. 할미, 나 오늘 친구랑 놀았어.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말이면 약속을 잡아 카페에서 만납니다. 그때만큼은 진짜 할머니입니다. 손주에게 사탕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림책도 읽어주는 평범한 할머니 말이죠. 하지만 두세 시간이 지나면 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 공간으로. 이제 제 삶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사랑과 거리, 책임과 자유, 희생과 존중. 모든 게 적절한 선에서 유지됩니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진짜 평화. 나는 지금 행복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사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예전을 돌아봅니다. 만약 그때 참고 또 참았다면 어땠을까? 메신저 대화를 보지 않았다면, 윤지에게 맞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윤진의 집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겠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리고, 제 무릎은 더 망가졌을 테고, 허리는 더 굽었을 테고, 제 마음도 더 단단하게 다쳤을 겁니다. 어쩌면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걸렸을 겁니다. 매일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손주가 안 보고 싶으세요? 아들이랑 사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나중에 외롭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서연이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을 먹을 때, 문득문득 아이 생각이 납니다. 통통한 볼, 깔깔대는 웃음소리, 제 치마를 잡던 작은 손. 그리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제 존엄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며느리에게 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은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할머니라는 이유로, 어머니라는 이유로.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한 사람을 도구처럼 쓸 권리를 주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어머니라고 며느리에게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라고 손주를 위해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걸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시집가면 시어머니 말 잘 듣고,
아이 낳으면 아이 위에 살고, 나이 들면 조용히 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소통해야 했고, 희생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잘 살아줘서 고마워. 제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그게 저를 지탱하게 합니다. 수채화 수업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실력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바다가 있는 풍경.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영숙 씨, 많이 느셨네요. 색감이 살아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계속됩니다. 한 달에 2번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애 씨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자랑했습니다. 칠순인데도 형광 핑크색 원피스를 샀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거 입으면 이상해? 아니, 예뻐. 잘 어울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이 들었다고 회색이나 검은색만 입을 순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윤지랑 상담받고 있어요. 부부 상담이랑 육아 상담. 그래. 네. 윤지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요. 그래. 엄마, 언제쯤 윤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게 뭘까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걸까요? 준혁아, 엄마는 윤지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관계를 재설정하고 싶을 뿐이야. 재설정이요? 응.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적절한 거리. 서로 존중하는 관계. 그게 중요해. 알겠습니다, 엄마. 윤지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습니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의 피로와 아픔, 외로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어머님의 생일날 거짓말을 한 것도, 매일 집안일을 시킨 것도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며느리 윤지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아침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렸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눈.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 순간 이 평온이 진짜였습니다. 복수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계획이나 극적인 반전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다시 찾는 일이었습니다. 무시당하던 나를, 이용당하던 나를, 잊혀졌던 나를 다시 찾는 것. 존엄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나를 다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믿는 것,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내 행복도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한 복수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나를 버렸던 과거의 나 자신에게 복수한 겁니다.
이제 그만 참지 않겠다고, 이제 나를 소중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 서연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아이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 친구들과 노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가끔 만날 때면 아이가 제게 안깁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녹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관계라는 것을,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손주를 만나는 할머니.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내일은 수채화 수업이 있습니다. 이번엔 정물화를 그린다고 합니다. 꽃병에 꽂힌 꽃. 선생님이 장미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후에는 혜자 씨와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 개봉한 프랑스 영화. 나이든 여성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보고 나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 겁니다. 영화 이야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도 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책을 읽을 겁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시집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다고. 자세히 보면 나도 예쁘고, 오래 보면 나도 사랑스럽다고.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흰머리도 모두 제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니까요. 며칠 전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제 얼굴을 봤습니다. 67의 얼굴. 젊지 않습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눈가, 이마, 입가의 세월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로 나는 웃었고, 울었고, 버텼다. 그리고 이제 이 얼굴로 나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연이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미, 왜 우리 집 안 와?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3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할미는 할미 집에서 사는 게 더 좋아서. 왜? 할미도 할미 집에서 쉬어야 하거든. 엄마도 쉬어? 응, 엄마도 쉬어야 해. 모두 다 쉬어야 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미 사랑해. 할미도 서연이 사랑해. 많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리와 무관하다는 것을. 매일 보지 않아도, 함께 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사랑을 더 순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아들 준혁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먼저 물어봅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뭐 하시고 지내세요? 수채화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살아. 그거 좋네요. 엄마 목소리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엔 되게 지쳐 보이셨는데. 아들도 느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겠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준혁아,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엄마 사랑해요. 나도. 아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매일 보지 않아도, 함께 살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모자입니다. 윤지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고 싶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가끔 서연이를 봐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일이어야 합니다.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제 자유의지로. 얼마 전 수채화 수업에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 얼굴을 그린다는 게.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건 자신과 대면하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거죠. 거울을 보며 천천히 그렸습니다. 주름 하나하나, 흰머리 한 올 한 올, 처진 눈꺼풀, 굽은 입꼬리. 숨기지 않고 그대로 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제 얼굴이었지만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다시 만난 얼굴 같았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제 본래의 얼굴. 혜자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숙 씨, 그림 속 표정이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요? 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걸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손주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감, 며느리에게 미움받을까봐 눈치 보던 두려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화, 자유, 존엄,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메신저 대화를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아마 더 오래 참았겠죠. 더 많이 아팠겠죠. 그러다 어느 날 무너졌을 겁니다. 완전히. 그런 의미에서 그 메신저 대화는 저를 구한 겁니다. 진실을 보게 해줬고, 눈을 뜨게 해줬고, 용기를 줬습니다. 변화를 만들 용기를. 어제는 공원을 걷다가 한 노부부를 봤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도 저랬을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오래전 일 같기도 하고 어제 일 같기도 합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존중해줬고 사랑해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편지를 한 통 쓰기로 했습니다. 윤지에게가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나에게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견뎌줘서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이제 조금 쉬어도 돼.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주연이야. 조연이 아니야. 앞으로 남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워. 늦은 건 없어.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 내가 행복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먼저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사랑해.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영숙이가.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겨울밤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별들처럼 저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빛이지만 분명한 빛.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제 창가에 햇살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제 하루를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요. 사람들은 복수라고 하면 거창한 걸 상상합니다. 상대를 망하게 하거나 큰 피해를 주거나 극적인 반전을 만들거나.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나를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무시당했던 나를, 억눌렸던 나를 다시 찾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습니다. 67의 나이에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습니다. 존엄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나를 다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시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삶으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